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약물치료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피프라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말씀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발달학적 정신약물학, 양력학과 약동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임상에서 소아에서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요약을 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인데요. 요건 이제 그 수용체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걸 뉴로사이언스 베이스드 노멘클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피프라졸은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시스템에 대해서 파셜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약자로 DSRP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도파민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테빌라이저라는 말을 씁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 이런 말도 쓰고, 또 서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 이런 말도 씁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에도 포함을 시키는데, 또 아리피프라졸은 다른 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하고는 파마코 다이내믹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울증, 바이폴라 디스오더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무드 스테빌라이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대개 이제 그 도파민 세로토닌 리셉터 파셜 아고니스트라는 말을 가장 이제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리피프라졸이 각 질환에 대해서 그 리셉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만든 도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인 경우에는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바이폴라, 무드 디소더에 대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아이들인 경우에는 ADHD, 오티즘, 자폐증, 틱장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질환들이 공통적인 거는 그 도파민 시스템 또는 노에피네프린 시스템 또는 세로토닌 시스템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계의 기능이 어떤 나이에 따라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기능들이 이상이 나타나고 아리피프라졸이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작용을 하니까 임상적으로 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각 질환의 특징적인 임상적인 그런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임상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병의 경우에는 사이코틱한 심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폴라 디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리터블 무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우울증인 경우는 항우울 작용도 있고, 사이코틱한 심텀에 대해서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틱 장애에 대해서는 모터 틱이나 보컬 틱. 그 다음에 오티즘은 여러 가지 그 강박적인 증상이나 공격적인 행동 이런 거에도 작용을 하지만 주로 오티즘에 대해서는 이리터빌리티에 대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DHD인 경우는 이너텐션이나 하이퍼액티비티, 임펄시비티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요, 되게 이제 그 도파민 2 리셉터에 대해서 파셜 아고니즘 이런 말을 가장 흔히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도파민의 기능이 항진돼 있을 때는 도파민 기능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 결과 안티사이코틱한 이펙트를 일으켜서 양성 증상을 호전시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파민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그 분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 결과 음성 증상, 인지 기능 또는 그 무드 심텀을 호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로토닌 2A 리셉터의 차단. 그 차단이 되면은 도파민 릴리스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터 사이드 이펙트는 감소를 시키고 인지 기분 증상에 대해서는 호전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세로토닌 2C 7 리셉터의 차단과 세로토닌 1A 리셉터의 부분 강화 작용에 의해서 항우울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항우울제 이렇게도 또 분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그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의 작용에 따라 가지고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는 FDA 허락을 받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조현병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13세에서 17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큐트 매니아 또는 믹스드 매니아, 그건 10세 이후의 아동들에게서, 아동 또는 청소년들에게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보조적인 약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티즘 증상에서 나타나는 이리터빌리티입니다. 이것도 이제 FDA 허락을 받았어요. 6세에서 17세죠. 네 번째는 뚜렛 디소더, 6세에서 18세 사이의 틱장애에서 이 네 가지 경우는 FDA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FDA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임상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행동장애가 있는 게, 행동장애는 뭐 여러 가지 질환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또 충동 조절에 대해서, 이게 아직까지 FDA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임상적인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많은 임상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FDA 허락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발달학적 약물학입니다. 아이는 아직도 발달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력학과 약동학에 있어서 어른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그 약물 치료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아정신 약물학은 성인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각 약물에 대해서 안전성, 효능, 부작용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연구가 성인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태고요. 그럼 두 번째는 아동들은 아직 또 성장 발달 상태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약물이 성장 발달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세 번째는 동일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른에 비해서는 아직도 소아는 진단 기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고요.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연구 윤리가 어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죠. 그죠? 그래서 성인의 정신약물학에 비해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고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물이 개발이 될 때 이 약물은 아이들을 위한 약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성인의 질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발달된 약인데 성인에서 여러 가지 안성, 효능, 부작용에 대한 게 다 밝혀지면 사용이 되다가 나이가 내려오죠. 청소년기에 또 써보죠. 그죠? 청소년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소아로 내려오는 이런 단계를 밟으니까 항상 어른의 연구 과정을 뒤를 쫓아가는 이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아이들의 그런 연령상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실제로 그 약물 반응이 임상적으로 어른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쓰면은 그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이 어른처럼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듣는 퍼센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들은 항우울제를 쓰면은 리바운드 매닉한 그런 증상이 꽤 자주 나타나는데 그럴 가능성이, 위험성이 좀 적어요. 아이들한테서는. 그 다음에 조현병의 경우에 안티사이코틱을 쓰면은 대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반응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어린데 엄청난 양을 써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도 어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주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 자극제에 대해서 어른들의 경우는 조축 반응이 꽤 자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남용의 위험성도 성인에 비해서는 아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 자극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더라도 끊는 경우에 금난 증상이 어른에 비해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에 어른들의 경우는 그 매닉한 거죠. 부작용으로 매닉한 증상이 꽤 자주 나타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나타나는 횟수도 적고 또 나타나더라도 반응이 가벼운 반응으로, 이렇게 보면 같은 약물인데 아이와
성인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임상적인 반응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학적, 약동학과 양력학의 차이, 그것 때문에 임상적으로 저렇게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달학적 양력학이라고 그러면은 약물이 들어가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DME라고 그냥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요게 이제 아이들한테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생체 이용률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건 이제 약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우리 혈중으로 들어가서 얼만큼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안에 포함이 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0%고 100% 다 들어가면은 100%죠. 그죠? 0에서 100%인데 대개는 이 사이에 있죠. 그죠? 대개는 이 사이에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first pass metabolism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약물이 들어가서 어떤 약물은 간을 거치고 어떤 약물은 간을 거치지 않는 약물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간을 거치는 약물인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간을 거치면서 대사를 밟게 되니까요. 대부분 많은 약물들이 간에서 대사 과정을 밟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대사되는 정도가 높으면은 생체 이용률은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배설은 혈중 농도에서 감소되는 정도죠.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전체 배설은 배설되는 모든 기관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L 토탈, 클리어런스 토탈은 클리어런스 레날, 클리어런스 헤파틱 등등등 피부 뭐 있겠죠. 그죠? 신장으로도 배설되고 간으로도 대사 과정이 받고 이렇게 되니까 배설되는 모든 과정의 합이 토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포 용적이라고 하는 건 혈장 내의 약물의 양이죠. 그죠? 들어가서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알면 이제 분포 용적이 넓으면 떨어질 것이고 적으면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동학에서 반감기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혈중 농도가 50%가 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100이었다가 50이 될 때까지 시간, 그걸 반감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분포 용적이나 배설 상태에 의해서 반감기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항정 상태라고 하는 건 투여되는 양하고 배설되는 양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죠. 투여되는 양과 배설되는 양이 균형을 이루면은 혈장 내 농도는 변화가 없는 일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항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반감기가 한 4, 5회 정도 이렇게 되면 대부분 약물들이 항정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약의 분포라든지 배설이라든지 대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이 발달학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흡수와 생체 이용률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소아인 경우에는 대개 1세경이 되면 위산 분비와 장애 운동이 성인기 수준에 도달이 됩니다. 1세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인 경우에는 투여되는 약물 형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갈아서 준다거나 믹싱해 준다거나 녹여서 준다거나 액체 상태로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약물 제제의 형태가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아인 경우에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피크 레벨 최고치에 도달하는 속도 시간이 어른에 비해서는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의 분포인데요.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 양이 있고 수분의 양이 있고 프로테인,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에 또 바운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방의 양과 수분의 양이 주된 요소가 됩니다. 단백질도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을 좀 보죠. 그래서 지방의 양, 패트 어마운트가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른에 비해서 떨어져요. 전체 몸무게로 봐서 태아인 경우에는 5%고 패트가 분만 시에는 12 내지 16%가 되고 1세까지 점차 오르다가 그다음에 사춘기 전까지 감소가 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패트 매스가 떨어지면 혈중 농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패트 매스가 패트에 바인드하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매스가 떨어지면 바인드가 되지 않으니까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패트의 양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의 상대적인 함량입니다. 수분 함량이 ECF가 이제 세포의 엑스트라 셀룰라 플루이드인데요. 이게 신생아인 경우에는
40 내지 50%가 되고 10 내지 15세가 되면 15 내지 2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수분량이 미숙아인 경우에는 85%가 되고 풀텀이 되면 70%가 됐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높다가 점차 이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12세가 되면 55%가 돼요. 그러니까 수분의 함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 수분에 분포가 되는 약물은, 그죠? 수분의 함량이 많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인 적이 리튬이죠. 그죠? 리튬은 전체 바디 플루이드에 다 골고루 되니까 수분량이 많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인 경우에는 같은 양이 투여가 되더라도 리튬 레벨은 어른에 비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결합은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임상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약물이 단백질에 대한 친화도, 약물의 컴피티션, RV는 함량 뭐 이런 게 되지만 요건 이론적으로는 관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대사와 배설인데요. 대사는 주로 되게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의 사이즈가, 간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사 정도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상대적인 비중이 커요.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몸무게에서 4, 5%가 더 크고 6세가 되면 30% 정도가 더 큰 거예요. 실제로 크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무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30%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이 커지면은 그건 이제 그 안에 그 효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1세에서 5세 사이는 대사 활동이 최고치가 되고 6세에서 10세가 되면 성인의 2배가 됩니다. 15세가 되면 성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사춘기 전에는 그 간에서 대사되는 정도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 대사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의 크기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작용인데, 사이토크롬의 그, 활성도거든요. 사이토크롬 2D6는 신생아기에는 거의 활성이 없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증가가 됐다가 3 내지 5세의 성인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토크롬 2D6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이토크롬 3A4는 활성도가 아주 낮다가 1세가 되면 50%가 됐다가 1, 2세가 되면 성인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가 됩니다. 높은 상태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소는 어렸을 때 활성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대사를 시키는 거죠. 효소의 활성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소아에는 어른보다 더 빨리 대사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시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간이, 상대적으로 간 크기가 어른에 비해서 크니까 대사율이 더 빠를 수가 있고요. 또 배설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고, 또 신장에서 효과적인 배설이 되고요. 또 수분 함량이 많고, 또 지방 조직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킬로그램당으로 따지면은 소아인 경우에 조금 더 많은 약물이 요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Developmental Pharmacodynamics입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약물하고 리셉터 시스템하고의 상호작용을 약동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주로 동물 실험들이 많은데, 클로니딘이라는 약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니딘 약을 투여를 하면은 생후 일주일이 된 쥐에서는 행동이 활성화가 됩니다. 2주가 되면 변화가 없고 3주가 되면 세데이션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클로니딘은 프리시냅틱에도 작용하고 포스트시냅틱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시냅틱 리셉터가 자극이 되면 행동 활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후 일주일에 행동 활성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건 포스트시냅틱 리셉터만 발달이 됐다는 얘기죠. 2주에는 프리시냅틱하고 포스트시냅틱이 균형을 이룬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극되는 것과 세데이션이 균형을 이루니까 행동 변화가 없죠. 3주째는 세데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포스트시냅틱 리셉터가 먼저 발달이 되고
프리시냅틱 리셉터가 나중에 발달이 된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도파민 시스템인데요. 도파민, 아포몰핀이 양이 충분히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이게 포스시냅틱 리셉터에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생후 일주일에는 혼수 상태를 보이고 2주째는 가벼운 각성을 보이고 세 번째는 전형적인 각성 상태를 보인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생후 3주가 돼야 그죠? 3주가 돼야 포스시냅틱 리셉터가 충분히 발달된다는 이런 걸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발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량의 아포모핀을 주면은 이건 그 프리시냅틱 리셉터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생후 일주일이면 그런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소량을 주었을 때 그 행동의 억제 기능이 나타난다는 건 이미 프리시냅틱 리셉터가 발달이 돼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서 작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시냅틱 리셉터나 프리시냅틱 리셉터의 발달 속도가 역시 도파민 시스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파라클로르페닐알라닌이라는 약을 쓰면은 세로토닌 합성이 억제가 됩니다. 근데 세로토닌 합성이 억제가 되면 과다 행동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억제가 되면 과잉운동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 약물에 의해서 세로토닌 합성이 억제가 되면 하이퍼액티비티가 나타나는 시간은 15일 이후라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로토닌 시스템은 태어나서 15일이 지나야 발달이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로토닌 시스템은 도파민 시스템에 비해서 발달 속도가 좀 늦게 나타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프라민이라는 약은 이건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에도 작용하고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에도 작용을 하죠. 그래서 생후 2주가 되면 이미프라민을 주면은 상동증, 행동 활성화가 나타나요. 생후 4주가 되면 진정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이 다 나타나니까 이 과정은 뭐냐 하면은 노에피네프린 시스템과 세로토닌 시스템이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로 시스템에 대해서 작용하는 약물도 그 날짜에 따라서 따져보면은 그 발달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도파민 시스템, 세로토닌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대체 발생 과정이 있죠. 그죠? 발생 과정이 있으니까 저것도 이제 소아에서도 저런 그 뉴로 시스템의 발달 과정의 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상적인 반응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아에서 아리프라졸이 임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건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약물을 썼을 때 자살 사고의 위험성, 이게 잠재돼 있던 자살 사고가 활성화될 위험성이 소아에서는 어른보다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특히 요거는 이제 임상아들이 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되죠. 그죠? 어른에 비해서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소량을 쓰더라도 행동장애에 대해서는 많은 양을 쓰지 않고 아주 소량을 쓰더라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성인에 비하여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더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의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주의해서 관찰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소아에서는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어른에 비해서 중요한 단점은 약물 조절, 용량이 좀 힘들다는 거죠. 아예 개인적인 차이가 커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노화나 소인 경우에는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을 하고 그죠? Start slow, low, and go slow.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자. 이게 전체적인 그런 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리피프라졸은 다른 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빨리 증량시켜도 안전한 걸로 그렇게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사용한 걸 2021년도에 나온 이게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인데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조현병, 양성장애, 뚜렛 장애, 자폐 스펙트럼 디소더 여기에 이제 효과가 있었다.
요건 이제 FDA 허락을 받은 경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 중에서도 아리프라졸이 가장 흔히 처방된 약이었고 점차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요걸 이제 경향을 볼 수가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우선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은 2006년도에 아리프라졸이 처음 시도가 됐는데 다른 약물에 비해서 체중이 증가되고 프롤락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아리프라졸로 바꿨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현병에 이제 사용이 되도록 FDA 허락을 받았는데 실제로 연구가 된 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폴라 디스오더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나온 걸로는 41명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오픈 스타디입니다. 대개 이제 사용된 용량은 16ml 정도였고요. 투여된 기간은 4.6개월 정도였는데 72%에서 조증 증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게 바이폴라의 조증 증상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죠. 그죠? 근데 바이폴라 타입 1에 대해서 이건 사용기간은 비교적 단기 짧은데요. 4주인데 296명을 대상으로 해서 10mg, 30mg 가약군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리타빌리티, 공격적인 행동 또는 그 모터 심텀 여기에 대해서는 아리프라졸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물하고 비교인데요. 아리프라졸하고 다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 리스페리돈이나 코에티아핀, 페리돈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리프라졸이 물론 이건 리트로스펙티브한 스타디였는데 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장애가 동반된 경우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가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동반돼 있거나 되지 않거나 이건 꼭 아리프라졸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다른 약물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스펙티브한 오픈 스타디를 했는데 8주 동안 스타디를 한 결과 그 행동장애가 동반이 되더라도 양성장애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Disruptive Behavior Disorder에 대해서인데 행동장애에 대한 이건 여러 가지 질환들이 포함될 수가 있죠. ADHD도 그렇고 임펄스 컨트롤 디소더 이런 것도 되는데 오픈 스타디를 했는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응이 뚜렷했다. 이런 겁니다. 부작용이 이제 뭐 두통이나 졸림증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은 아리프라졸이 이 Disruptive Behavior Disorder에 대해서는 허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이제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에서도 여러 가지 자폐증 증상 외에도 ADHD에 대한 ADHD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동반될 수가 있는데 그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의 ADHD에 대해서 아리프라졸과 리스페리돈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했더니 비슷하게 양쪽 다 효과가 있었고 ADHD 증상에 대해서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전반적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 장애죠. 자폐 스펙트럼 디소더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04년도에 스티글러가 이제 5증례에 대해서 여기 아마 최초의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평균 용량이 12mg. 근데 뭐 5증례 전체가 다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해 증상, 공격적인 행동, 또 이리터빌리티 이런 게 이제 이런 증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체 외로 증상에 대해서는 관찰되지를 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예 중에 두 케이스에서 진정 세데이션이 나타났지만 아주 가벼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에서는 대개 5 내지 15mg 정도를 쓰고 뚜렛 장애인 경우에는 5 내지 20mg 쓰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또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폐증 경우에는 2mg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5mg까지 정량을 지키고 최대 용량을 한 15mg 정도로 물론 개인차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디소더에서는 이리터빌리티거든요. 이리터빌리티에 대해서는 FDA 허락을 받았죠. 그죠? 받아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되게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모든 연구들이 효과가 좋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메타 아날리시스를 했더니 46개의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리스페리돈, 아리프라졸 양쪽이 다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리터빌리티에 대한
연구인데요. 일본에서 나온 연구 같습니다.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용량은 1에서 15mg, 그래서 8주를 썼는데 이리터빌리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던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타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메타 아날리시스인데요. 요것도 8연구를 쭉 하니까 요건 이제 아리피프라졸하고 리스페리돈이 거의 비슷한 효과가 바로 이리타빌리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김혜원 교수가 주 연구자가 돼가지고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내지 15mg을 12주 이렇게 썼더니 뭐 이리타빌리티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다음에 소셜 위드롤, 상동증, 또 과잉 운동, 그다음에 언어 장애 여러 가지 그 자폐증의 아주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효과가 괜찮았다는 이런 보고였어요. 현재는 FDA에서 이리터빌리티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 있으니까 나머지 증상들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틱 장애에 대해서는 뭐 증례 보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습니다. 대개 용량은 10 내지 20일 2006년도에 나온 보고인데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볼릭 사이드 이펙트, 당뇨 등 이런 건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뚜레 디소더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50kg이 넘어가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용량이 좀 달라집니다. 기준이. 그래서 50kg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초기 용량으로 2mg을 썼다가 2일 후에 한 5mg까지 증량을 시키고 일주일까지 10mg까지 몰려서 양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50kg이 넘어가면 최대 용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20mg까지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mg 썼다가 5mg, 10mg, 15mg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올려서 최대 용량은 20mg까지. 그러니까 50kg이 안 되면 대개 10mg 넘어가면 20m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틱 장애인 경우에 흔히 옵세시브 컴팔시브 심톰이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SRI를 쓰다가 강박 증상에 대해서 특별한 그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항정신병 약물을 추가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스페리돈과 아리프라졸을 써봤습니다. 틱 장애가 있고 강박 장애가 있는데 틱 증상에 대한 약만으로는 강박 장애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에 안티사이코틱스를 썼더니 강박 장애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스페리돈이나 아리프라졸 두 약물이 다 같이 강박 장애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질환들, 자폐증이나 틱 장애나 바이폴라 디소더,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소아에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그런 경우인데요. 대개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더 예민하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드라그 컴플라이언스가 성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아이의 부작용 때문에 이게 이제 뇌 기능의 발달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파마코 다이내믹한 거죠. 신경전달 물질의 발달 속도하고 이게 이제 성인기에서 아직까지 발달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약물에 대해서 더 취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에 있어서 디벨로멘탈 파마코카이네틱스와 디벨로멘탈 파마코다이내믹스가 임상적인 반응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도 중요하고 부작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인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발달학적인 그런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건데요. 빨갛게 칠한 게 아리피프라졸입니다. 나머지 약은 뭐 크로자핀, 올란자핀, 쿠에티아핀, 리스페리돈 다른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인데 거의 모든 안티콜리너직 이펙트, 그다음에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텀에 대한 거, 메타볼릭 이펙트에 대한 거, 세디에이션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부작용이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가볍습니다.
물론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른에 비해서는 조심해 써야 되지만 다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에 비해서는 모든 부작용 프로파일이 다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체중 증가인데 요게 이제 소아에서는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고 자주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약물 수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흔히 관찰되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서는 아리프라졸이나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 쓸 때 바디 웨이트, 체중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데이션인데, 세데이션은 요건 오히려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서 좀 가볍게, 어른에 비해서는 가볍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데이션은 모든 약물에서 다 나타나지만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에서 아리피프라졸에서는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가볍게 나타나죠, 그죠?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나타나더라도 뭐 전체적인 어떤 임상적인 경우가 약물을 바꿔야 된다거나 끊어야 된다거나 그럴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나타나면 조금 관찰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인데 이것도 이제 모든 약물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아에서는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가 더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연령에 따라 가지고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가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다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아주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아리프라졸이.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체외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텀인데요. 요건 이제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아리프라졸뿐 아니라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가 나이가 어릴수록 유병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10세에서 19세 이르면 감소가 되고 이런 나이에 따라서 그죠? 점차 감소가 되는 이런 건데요. 어린 나이에 많이 나타나지만 또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아리프라졸이 이 위험성은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카티지아. 요 부작용은 어른에 비해서는 아이들한테서는 상당히 드문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아카티지아는. 그리고 30세에서 39세 사이에서는 또 증가가 되다가 40세가 지나가면 또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카티지아는 나이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아이들한테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물론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르디브 디스카이네지아죠. 요건 이제 성인기에 비해서 유병률은 아주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역시 파마코 다이나믹하게 어른에 있어서는 도파민 2 리셉터 차단이 단지 도파민 2 리셉터의 과민 반응만 약이 되지만 소아인 경우에는 보상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세로토닌계가. 그 도파민 수용체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서 세로토닌이 보상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르디브 디스카이네지아의 유병률은 어린아이한테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그렇게 있지만 또 약물들이 그 뉴로프로텍티브한 그 신경 보호적인 작용 이런 것도 일부 약들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의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보면은 그 약물을 쓰면은 BDNF죠.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 요 발현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티옥시던트 엔자임 항산화 효소의 발현이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항산화 효소죠, 그죠? 그 다음에 뉴로제네시스 신경 조직 발달에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그 되게 그 뉴로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작용들이 리스페리돈과 올란자핀에서는 실험에서 됐습니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특히 쥐의 서브벤트리큘라 존에서는 새로운 뉴런이 형성이 되는 그리고 뉴로 프로텍티브 팩터가 관찰이 됐는데 할루페리돌에서는 아직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었고 아리프라졸은 아직까지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약물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리프라졸에서도 아마 앞으로 필요한 연구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런 효과 때문에 인지 기능도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는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인데, 요건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요게 이제 틱 장애에서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타디죠. 이건 제가 책임 연구자로 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오츠카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연구인데, 요게 이제 세계 최초의 연구였어요.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6개의 센터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에 걸쳐서 한 연구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고 세계에서도 최초로 시행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 3편의 예비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파일럿 스터디가 하나가 있었고 개방 연구가 2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6 틱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일럿 스터디를 한 걸 일단 우리가 잡지에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픈 스터디가 2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연구에서는 전체 틱 증상이 52.8%에서 감소가 되고 전체 아동에서 80% 정도의 반응이 좋았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또 두 번째 오픈 스터디는 48명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아리프라졸을 5mg에서 한 20mg짜리 8주를 주고 할로페리도를 또 투여를 해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군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는데 아리피프라졸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체 외로 증상은 물론 할로페리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연구, 그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삼성, 인하대학병원, 신촌 세브란스 중앙대학, 서울대학병원 이렇게 6개 센터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의 2년에 걸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랩도 하고 메타볼릭에 대한 거, 부작용에 대한 거 이런 그 평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2mg 투여했는데 이제 가약을 주는 군이 있고 아리프라졸 주는 군이 있죠. 그래서 용량은 5mg, 10mg, 15mg, 최대 20mg까지 해서 매 2주마다 용량을 환자의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증량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0주 동안 투여를 했죠. 해가지고 1:1 대응이죠. 한 군에 아리프라졸 들어가면 하나가 이제 플라세보가 들어가고 1:1 대응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케이스를 포함을 시키느냐, 어떤 경우에 배제를 시키느냐, 이 크라이테리아를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평가 척도를 하고, 세이프티, 안정성에 대한 그런 평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83케이스가 스크리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스터디에 포함이 된 케이스가 61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터디를 마친 케이스는 54케이스였어요. 중간에 7케이스가 연구를 중단을 했는데 3케이스는 연구자가 중단을 했고요. 또 3케이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3케이스는 포함했던 볼런티어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고, 한 케이스는 그 연구 프로토콜에 잘못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7케이스가 제외가 되고 나머지 54케이스가 최종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틱 증상에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음성 틱, 워터 틱보다는 운동 틱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여 후에 2주, 6주, 10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저기 이제 파란색이 약물이고 위에 점선이 가약군입니다. 이제 요거는 틱 증상이 좋아지는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2주, 6주 전체적으로 틱 증상이 다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 2주, 6주, 10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던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좌측은 운동 틱입니다. 우측은 음성 틱이에요. 운동 틱도 좋아는 졌는데 호전은 보였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우측은 음성 틱인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틱 증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호전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운동틱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음성틱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어서는 뭐 플라세보군하고 특별한 주체율 증상은 차이가 없었고 다른 메타볼릭 그런 그 증상들 혈액 검사 이런 데서 이제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EKG 뭐 이런 거에도 바이탈 사인 이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특별하게 의미가 되는 건 없었는데 몸무게는 늘어났던 것 같아요. 체중이 증가가 되고 허리 둘레가 되고 체질량 지수가 증가가 되고 역시 이제 아이들한테서는 어른에 비해서 가장 예민한 부작용이 이 체중 증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역시 이제 체중 증가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실은 프롤락틴 레벨은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대개는 하이퍼프롤락티미아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프롤락틴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인데 우리 연구에서는 물론 드물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뚝 떨어져요. 의미 있게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 부작용은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라세보에 비해서 틱 증상, 특히 이제 임상 틱 증상에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고 부작용은 체중 증가 외에는 특별히 의미 있는 부작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우리가 이제 잡지에 실었습니다. 잡지에 싣고 아마 그 회사 측에서 아마 미국 FDA에 인스펙션 허락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미국 FDA의 인스펙션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FDA가 이게 전통적으로 자기 나라 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거나 자기 나라 연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예 인스펙션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았던 경우에요.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아마 뭐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했는데 미국 FDA에서 인스펙션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언제 오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6개 센터가 월, 화, 수, 목, 금 5세 동안 각 센터가 다 연구되는 과정, 데이터 처리 과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부작용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바이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조처를 했는지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6개의 센터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념비적인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FDA 허락을 이게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가 두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연구가 첫째 논문이었고요. 그 후에 미국에서 두 번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FDA 허락을 받은 이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 FDA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들이 어떤 검사를 조사를 했고 인스펙션을 하는데 협조를 해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인스펙션을 한 결과 바이올레이션이 없고 모든 규정을 잘 따라서 연구를 했다. 이 내용을 확인해주는 서한을 이제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받은 서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따는데 컨클루드 적어주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연구가 모든 규정을 다 정확하게 지켰다 하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 협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고 뭐 저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나라의 연구자,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FDA를 허락한 아마 이게 모든 과를 통틀어서 아마 최초의 경우였다고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그 상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를 사용하는 그 경향을 지켜보니까 점차 이제 아리프라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임상적인 효과도 그렇고 부작용 프로파일이 우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다른 안티사이코틱스에 비해서는 다 좋죠. 굉장히 좋아요. 뭐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텀에 대한 거나 특히 메타볼릭 이펙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볍고 좋으니까 점차 다른 약물에서 아리프라졸로 시프팅이 일어나는 리스페리돌인 경우가 2010년도에 72%였는데
2014년도에 50%로 줄었고 아리프라졸이 11%에서 35%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페리돈이 아리프라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FDA에서는 허락을 받은 약, 정신분열병, 어큐트 매니아, 오티즘, 뚜레티스를 받은 겁니다. 네 번째 뚜레티소드에서 허락을 받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가 최초의 연구였고 하나가 된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FDA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임상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경우들, 행동장애, 그다음에 충동조절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약물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조현병, 양성장애 여기에 일부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약물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때 아리프라졸을 쓰면은 일부가 반응을 하기도 하고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만, 과체중 이게 이제 나타나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다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에 비해서는 반응성은 프리컨시는 떨어진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메타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디슬리피데미아 특히 이제 트리글라이세드가 증가된 경우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용량 조절 없이 급히 증량이 필요한 경우 대개 이제 아이들한테서는 낮은 용량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아리프라졸의 경우에는 비교적 좀 급하게 올리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올릴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데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덜 나타난다는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상적인 반응이나 부작용이나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이런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꼭 아리프라졸뿐 아니라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약물 치료를 쓸 때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점을 제가 요약을 한 건데 약물 치료를 하지만 약물 치료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을 인간 전체로 보는 사이코소셜한 트리트먼트 다른 치료하고 항상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해야 되는 전체 치료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사이코소셜한 치료와 연관을 지어서 치료를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약물 선택을 할 때는 FDA 허락을 받은 약물부터 선택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발달학적인 특징이죠. 아직 발달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신경전달 물질 계통이 발달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수가 있고 부작용도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각각의 질환, 대개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뭐 조현병, 바이폴라 디소더, PTSD, 우울증 각각의 질환마다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는 아직 이제 그게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외국 약 쓰고 외국 논문들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환자들을 쓰니까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른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각 질환마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해야 될 과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공존 질병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질병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른인 경우에는 공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떤 단계를 밟아서 치료해야 된다. 이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 또 부작용이 생길 때도 어떤 단계를 밟아서 알고리즘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 이제 시작도 안 된 상태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인 경우에는 또 드럭 컴플라이언스 얼마나 처방한 대로 정확하게 먹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역시 아이들 환자 가족 치료자하고 가족과의 관계, 신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연구들이죠. 근데 일단 지금 이제 FDA 허락을 받은 경우가 있고 경우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 사용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3세 이전에도 조현병이 있으니까 13세 이전의 나이에도 이제는 다운로드 익스텐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믹스드 매니아 바이폴라도 10세 후에만 쓰게 돼 있으니까 그 이전의 아이들한테서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자폐증에서도 이리터빌리티에만 지금 FDA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터빌리티 외에 스테레오티피나 자해 증상, 뭐 그다음에 비헤이비어 장애, 요것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연구가 오픈 스터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블 블라인드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가 돼가지고 자폐증에서도의 적용 범위도 좀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 또 자폐 증상에서 ADHD 증상도 흔히 나타나거든요. ADHD 증상에 대해서도 지금 오픈 스터디는 있는데 다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해 행동인데 난수이사드 셀프 인저리. 이것도 이제 소아청소년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충동 장애에 대한 효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체계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되고. 틱장애에서 강박 증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행동장애, 반항장애에서의 충동 행동에 대한 거. 요건 이제 임상가들이 많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 체계적인 연구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FDA 허락을 받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FDA 허가를 만약에 확대를 시킨다면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적정 용량이라든지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게 역시 어른에 비해서는 그죠. 어른에 비해서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고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 상태에 있으니까 발달에 따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이제 좀 계속 돼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리스페리돈하고 올란자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뉴로 프로텍티브 팩터에 대해서 항산화 효과에 대한 거, 뉴로제네시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BDNF의 익스프레션. 요것도 아마 리스페리돈이나 올란자핀이 이런 효과가 있으면은 아리프라졸도 이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향후 과제 연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